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적당히 바빴고 집에서는 아내와 둘이 보내는 시간도 나쁘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마트도 같이 가고 저녁에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맥주 한 캔씩 나눠 마시는 평범한 부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거나 이유 없이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말을 걸어도 잘 대답을 안 하고 혼잣말로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 괜찮다고는 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아내는 정신과 상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불면증이 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병원에 가겠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내에게 잘 다녀오라고 해줬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사람 마음이란 게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몇 주는 아무 의심 없이 아내를 병원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이라는 게 이상하게도 갈수록 길어지더라고요. 처음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니 나중엔 2시간 넘게 집을 비우고 심지어는 상담 끝났다는 메시지도 보내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핸드폰도 꺼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니까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워낙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제 일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도 하고 작은 표정 변화도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어딘가 들뜬 듯한 표정, 억지로 피곤한 척은 하지만 입꼬리는 자꾸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울하거나 힘든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고 30분쯤 지났을 무렵 지갑을 놓고 간 걸 발견했어요. 병원 갈 때마다 그 지갑을 꼭 챙겼는데 이번엔 그대로 거실에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갑을 집어들고 뭔가 이상한 느낌에 열어보니 카드가 빠져 있더라고요. 병원비 낸다고 항상 쓰던 그 카드요. 뭔가 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퇴근하면 자동으로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향수를 뿌리는지, 어떤 가방을 드는지까지. 평소와 다르다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어요. 제가 아는 병원은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가도 되는 곳인데 아내는 매번 새 옷처럼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더라고요. 특히 립스틱은 그날마다 바뀌었고 머리 손질도 달라졌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로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정말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대학 시절 알던 후배 한 명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현재 일하는 곳을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집 근처 아내가 상담받는다고 말한 그 병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상담받으러 간다고 한 병원 그리고 제 후배가 일하는 곳. 제 아내 이름을 얘기하자 그 친구는 잠시 말을 멈췄고 뭔가 말하기 껄끄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이미 난리가 났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배가 왜 말을 흐렸을까?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걸까?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외출하고 3시간 뒤에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분명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확인하기로 끝까지 가보겠다고. 제가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결심한 그날 밤부터 제 머릿속은 매일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상대가 내가 믿었던 대학 후배일 수도 있다는 상상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들이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저를 완벽히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 바람피지라고 소리친다고 진실을 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면 승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차분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그 주 금요일 아내는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있는 날이라며 미리 화장을 시작했죠. 원피스는 처음 보는 디자인이었고 귀걸이도 평소에 잘 안 하던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몇 시야? 아내는 말했습니다. 4시 반이야. 지난주에 선생님이 바꾸자고 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나간 뒤 즉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아내가 말한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건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병원 로비 앞에는 CCTV도 있고 의자도 몇 개 있었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4시 반 아내가 올 시간에 맞춰 로비 안쪽으로 살짝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5시, 5시 반, 6시까지 기다려도 아내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후배 녀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얼굴. 그런데 그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너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몰아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을 처음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 앞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카페 외관은 조용하고 사람도 드문 곳이었어요. 아내는 남자 앞에서 머리를 넘기며 웃고 있었고 후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즐거운 얼굴로. 상담을 받으러 나왔다던 여자의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카페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저는 차 안에서 가방 속에 넣어둔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반복해서 두 사람의 모습이 렌즈 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내의 손등을 슬쩍 스치는 후배의 손 그리고 그 손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둔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가 안에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수심이나 분노보다 더 컸던 건 허탈감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아내, 내 후배, 그 둘이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셔터를 계속 눌렀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며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상담 너무 좋았어. 선생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고 해줬어. 저는 속으로 이를 꽉 물었습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날 4시 반부터 6시까지. 넌 상담실 근처에도 안 갔다. 대신 후배랑 카페에서 눈 맞추며 웃고 있었지.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6자리 숫자.
제 생일이었으니까요. 그 안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오고 갔습니다. 상담사로 저장된 번호. 내용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오늘은 이따가 카페 말고 그쪽 가고 싶어. 당신 볼 생각에 하루가 빨리 지나가요. 오늘 립 너무 예쁘다. 나중에 지우지 말고 있어줘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뒷목이 뻐근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라는 걸. 메모장 어플에는 두 사람의 만남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상담 날과 겹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곤히 자고 있었고 그 옆에 누워있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너지는 가정, 무너진 신뢰. 그 모든 게 바로 옆에서 숨쉬고 자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확인은 끝났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반차를 냈습니다.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고 머릿속엔 아내의 거짓말들과 후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세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는 평범한 남편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버린 남편이었습니다. 눈앞의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침밥을 준비하며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된장국에 두부를 넣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조차 역겨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기분 좋아졌어. 상담이 효과 있나 봐.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어제 후배와 손을 맞잡고 눈웃음을 나누던 사람이 다음 날엔 아무렇지 않게 저를 위해 밥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 시간 좀 돼? 같이 병원 한번 가자. 아내의 표정이 그 순간 그대로 굳었습니다.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꼬리가 살짝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정리하고 말했습니다. 왜? 나 혼자 다녀도 되는데.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 어떤 곳인지 궁금하잖아. 아내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아내의 반응을 보는 심리전일 뿐이었죠. 그리고 어느 하루 저는 제 차를 몰고 병원 근처로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내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민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집에 설치한 내부용 CCTV 덕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시 그녀는 병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그대로 건너편 골목으로 사라졌고 저는 차를 몰아 따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저번과 같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후배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고 아내는 후배의 손등을 가볍게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한편의 지옥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고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이 열리자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췄고 후배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어젯밤 둘의 대화 메시지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평소 쓰던 말투로 후배에게 오늘은 오랜만에 손잡고 싶어라고 보낸 문장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후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이건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없다. 나는 다 봤고 다 알고 있고 다 찍었다. 아내는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라기보다 당황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떨구고 손을 모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해. 지금 끝내자. 언제부터였는지, 왜 이 짓을 했는지 내 눈을 보고 말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상담 받으러 간 건 맞았어. 그런데 자꾸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그 위로가 손잡고 눈빛 나누는 거야?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들을 수 있는 건 거짓말뿐이야. 후배는 손을 뻗어 뭔가를 막으려는 듯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말해봐. 이게 내가 말한 치유냐, 이게 환자 돌보는 방법이냐? 후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역겨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침묵뿐이었고 아내는 제 뒤를 따라오며 울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외로웠어. 당신이 너무 바쁘고 무관심했잖아. 하지만 그런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얼마나 아끼고 배려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가정을 지켜왔는지 그녀는 그걸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거실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눈앞에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랑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보여준 얼굴은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고 그 소리가 점점 더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을게. 아내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안하다 해도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고 그녀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저를 배신했고 그 배신은 단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거짓말과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감정적인 유대가 끊어졌고 그때부터 제 마음은 이미 냉정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이혼 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후배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미 제 손에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주 안정적이고 평범한 가정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 후배는 제 직장 동료와도 가까운 관계였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될 텐데 그로 인해 제 직장 내 분위기나 평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불안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쉽게 나를 버릴 수 있어? 그녀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녀의 말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행동들, 그리고 거짓말들, 그 모든 것이 제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기회를 여러 번 주었어.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건 너야. 이제는 끝이야. 아내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제발 떠나지 마.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하지만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이미 모든 걸 알았어. 저는 그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감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울고 애원하든 그것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고 법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기 때문에 이혼이 성사될 가능성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상간자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병행할 수 있다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상간자에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고 그 역시 큰 금액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한번 제 앞에 섰습니다. 너 정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거야?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왜 이렇게 의미 없었어? 그녀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나에게는 이미 끝난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끝났고 이제는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 사람들은 제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었나요? 하지만 그들의 물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를. 이 모든 상황은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차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 제 선택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저는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었고 그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 측은 현재 위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미 결단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와 후배가 겪을 고통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의 법적 다툼 끝에 저는 승소했고 아내와 후배는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후배는 2천만 원을 제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의 평화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낸 위자료를 받으면서도 그 돈이 내게 위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돈은 그저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쌓인다고 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 삶을 온전히 내 손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다짐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전의 집을 떠나 서울 근교에 있는 한적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사람들이 적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에 딱 좋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시간을 통해 점차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 후에는 점차적으로 내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내가 좋아했던 취미였던 사진 촬영을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점차 내 삶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혼을 겪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아팠고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이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니 이제는 좀 편해졌어요. 이전에는 늘 불안했었고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동호회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밝아졌네요.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네, 많이 강해졌어요. 사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은 점차 더 나아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승진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요즘 많이 밝아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지. 이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혹시 새로 시작한 취미가 있어?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시작했어. 자연을 찍고 사람들을 찍고. 예전에는 너무 과거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롭고 그만큼 즐겁네. 그리고 나는 그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다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감정들을 풀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는데 그 여행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후배 때문에 나 자신을 너무나도 놓쳤던 것 같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도 귀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해 갔습니다. 이전에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졌던 일도 점차 풀렸고 부모님도 저를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 보내서 많이 고생했구나. 이제부터는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잘 살아가야 해. 부모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제 삶은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